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경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학 때 전기공학부 네. 쪽을 갖다가 이과 쪽을 전공하셨는데 네. 그 전공 분야가 혹시 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 쪽 하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전기공학부에서 배운 뭐 여러 가지 뭐 회로 설계나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의 지식이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회사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지엽적이고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뭐 되게 아무것도 아닌 기술을 가지고 이게 대단한 거다라고 좀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그런 회사들을 좀 잘 걸러낼 수 있었던 그런 건 있는데 예. 제 생각에 그런 건 좀 지엽적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뭐랄까 그 코딩을 할 때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데 그런 예. 거라던가 아니면은 확률 변수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좀 그 세상을 확률적으로 바라보는 뭐 그런 사고방식 뭐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예. 상태에서 내가 어떤 베팅을 해야 하는 건가 예. 뭐 그런 고민을 할 때 좀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뭐 하나하나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국내 증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요 질문지를 만들었을 때는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삼성전자 계속 매도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오늘은 또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아직은 또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지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걸부터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외국인이 보는 한국 시장은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신흥국 주식을 사야겠다. 딱 그 두 가지로 한 뭐 80% 이상의 움직임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당연히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니까 예. 당연히 신흥국 그 테이퍼링을 하면은 뭐 달러 강세가 될 거고 달러 강세 때는 신흥국에서 돈을 빼고 선진국으로 가는 게 뭐 기본적인 움직임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뭐 자금을 빼는 게 많이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작년에 그 저희가 언택트라고 부르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좋았고 그 회사들의 투자 뒷단에서는 이제 반도체 투자, 서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뒷단에서 이제 반도체가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는 그 흐름들이 좀 바뀌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예. 뭐 당연히 파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하락세, 최근에 좀 우리가 느낀 하락세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기보다는 이걸 받아주는 힘이 없었다가 좀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6주도 없었고 7주도 없었고 8주도 없었죠. 근데 이번 주 이렇게 굴러가는 거 보면은 또 9주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그 좀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증시에 관심이 없어지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좀 많이 무섭기는 하죠. 근데 이제 수급 주체를 나눠봤을 때 사실 국내 기관의 움직임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기관들의 힘이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중이고, 결국은 외국인이 언제나 주도적인 움직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기관 혹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맞서느냐 아니냐의 이슈인데, 최근의 움직임은 외국인은 그냥 팔던 대로 계속 파는데 이제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로 이게 받쳐지다가 그렇죠. 이제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없어지면서 그냥 수급이 이제 매수 주체가 뻥 뚫려버린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객 예탁금은 그대로 한 70조 원 안팎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또 이 거래하고는 좀 다른가 보죠? 그렇죠. 예탁금은 이제 딱 주어진 스탁인 거고 거래라는 건 그걸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굴리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뭔가가 나오고 사람들을 이제 들끓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한 4, 5월부터 좀 계속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타일 로테이션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가는 주식, 떨어지는 주식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근데 지난주에 올랐던 어떤 주식들의 스타일, 그 스타일들이 다음 주에는 먹히지 않고 그러니까 스타일 간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고 그럼 이걸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뭐 개인 투자자건 기관 투자자건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좀 작년과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고 거기에서 뭐 누군가는 돈을 벌었겠지만 대다수는 작년보다는 좋지 못한 성과 그리고 기대치 대비해서는 훨씬 뒤떨어지는 성과를 보고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지쳐서 일부는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실 거고 일부는 아예 이 시장에서 손 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좀 그런 움직임들이 복합된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는데 1분기 때 그러니까 실적의 그 전년 대비 증가 폭 자체는 뭐 당연히 2분기 그 전년 동기 대비, 전년 2분기 대비 이번 2분기가 되게 컸지만 기대치 대비해서는 1분기가 훨씬 더 서프라이즈 폭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차피 작년에 그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진 거는 2분기가 이제 온기로 다 맞은 거잖아요. 3월부터 이게 굉장히 심해졌으니까 4, 5, 6월이 반영된 작년 2분기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최바닥이었고 그러니까 근데 3분기부터 반등을 했으니까 올해 2분기는 당연히 그 YOY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 좋은 수치가 나올 거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특이한 게 아닌데 1분기부터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가 그러니까 작년에 1분기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1분기는 뭐 얼마나 좋겠나 싶었는데 이번 1분기가 전년 1분기 대비 생각보다 되게 좋아서 여기에서 이제 올해의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 이게 많이 상향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분기가 지나면서는 그 절대적인 어떤 변화폭은 크긴 하였으나 기대치 대비해서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 강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예상한 만큼의 성과가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3분기를 보면은 작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는 뭐 그냥 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가 생각보다 꽤 좋았고 2분기는 당연히 좋았는데 이제 3분기는 그냥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미없네라고 펀더멘탈리 보더라도 재미없네라고 떨어져 나갈 타이밍이 되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테이퍼링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관심이 줄어드는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일단 올 들어서 외국인들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신구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팔아왔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이 쭉 버텨주다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지친 상황이었는데 그 지친 과정에서 결정타가 최근에 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니까 더 매도폭이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더 심하게 반영됐다. 뭐 이 정도로 좀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뭐 언제나 이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이제 뇌피셜에 가까워서 그래서 뭐 딱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그냥 대략 이런 정도 설명이면 납득 가능하지 않을까. 그 신흥국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 뭐 반도체가 우리 주요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일단 반도체이기도 할 거고 작년에 한국 증시가 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것도 있죠. 네,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아마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었다는 걸 봤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이 다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옛날에 그 금융위기 이후를 보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희가 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박스권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게 2009년 1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거든요. 가장 빠르고 가장 과격하게. 전 개인적으로 그 한국의 회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의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의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09년 10년에 뭐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라던가 아니면은 현대차 자동차들의 글로벌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미국이 그 정고점을 회복한 것보다 한국 시장의 정고점을 회복한 게 훨씬 앞섰고 그 이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쫓아올 때 한국은 좀 기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고 연간 전체로 봤을 때 글로벌리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고 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꺾이고 이제 테이퍼링도 하고 하니까 작년에 좋았던 만큼 올해는 좀 반작용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YTD로 아직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10% 정도 되는데 나쁜 성과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주식시장이 시장 전체가 1년에 10% 성과를 준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디테일하게 비교하면서 왜 한국은 왜 이럴까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클루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워낙 많이 상승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 그 보유 비중을 보니까 작년 연말에 한 56%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51%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로 떨어지면 다시 또 비중이 올라가고 그런 바닥이라는 게 좀 있었나요? 외국인 보유 비중 2018년 8월에 52 정도 찍었다가 2019년 한 8월쯤 그때 58까지 갔다가 다시 52까지 빠졌네요. 그래서 최근 3년치로 보면은 뭐 거의 바닥권이긴 할 텐데 사실 그거랑 주가 변동이 별로 그 상관관계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결국은 뭐 파는 주체가 있을 때 이제 누가 받아주느냐의 이슈인 거고. 네. 외국인이 팔았다만 일단 그 사실 자체로는 뭐 되게 이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시그널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외국인이 50% 더 미만으로 팔지 말라는 법도 전혀 없는 거고. 뭐 근데 그렇게 외국인 비중이 50% 아래로 빠진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드시 빠질 거냐 하면 또 그건 아닐 테고, 결국은 뭐 길게 봤을 때 한 뭐 1년 정도 이상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돈을 잘 버냐 그냥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 그냥 그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는 거죠. 뭐 뻔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뭐 당연히 신흥국 더하기, 그러니까 테이퍼링, 그래서 신흥국 자금 유출 더하기 이제 반도체 불안일 건데, 거기에서 최근에 잡히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외국인이 보유한 5대 회사가 있는데, 뭐 당연히 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삼성 SDI, 요렇게 5개 정도가 그 외국인 보유 평가액으로 치면 가장 큰 5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는 전자닉스가 많았는데 요즘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한국을 볼 때 한국은 반도체야 라고만 보다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요런 쪽으로도 조금씩 보는 시각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더하기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배터리, 뭐 전기차, 2차전지 네, 이쪽은 또 워낙에 핫한 이제 별개의 섹터고, 이쪽은 또 중국 주식들이랑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또 되게 많으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중국 쪽의 규제가 많아지고 하니까 약간은 중국 2차전지의 대체제로서 뭐 한국의 2차전지를 사는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만 보다가 혹은 좀 더 알파를 추구하면은 하이닉스 정도까지 샀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5종목까지로 그 외국인들이 시야가 조금 확장이 되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1000 돌파했을 때도 한동안 쭉 박스권 가다가 또 2000 돌파한 다음에 또 박스권 가다가 이제 3000을 돌파했는데, 혹시 그게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이렇게 관측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대표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뭐 재현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느냐인 거고, 그래서 이 박스권이 재현이 됐을 때 나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나도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두는, 혹은 그 이하의 성과를 거두는 게임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시장이 어떻게 됐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면은 나는 나대로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냐, 그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체로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시장이 좋아야 하고, 그 중에서 잘 갈 섹터를 골라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좋은 주식들을 또 골라야 되고, 뭐 이렇게 탑다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 관점으로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때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좋은 섹터를 골라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런 의사결정들, 그러니까 매크로를 전망하고 타픽 좋은 섹터를 전망하고 이런 의사결정들이 별로 좋은 성과를 돌려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시장이라는 거는 개별 주식들의 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전체 시장의 등락을 무시하고 이겨낼 수 있는 회사들을 내가 잡아낼 수 있다면은 오히려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얘기가 좀 옆으로 돌았는데
아무튼 그 코스피가 다시 뭐 3,000박스권에 앞으로 한 5년, 10년 머무른다?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거냐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펀더멘탈리 보면 지금 코스피 순이익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한 180조 정도 되는데 근데 180조. 거기에서 15조 정도는 그 네이버 제트홀딩스 가져오면서 일회성 이익이 한 15조 정도 붙어 있는 거고 그걸 빼면은 165조인데 165조에서 지금 코스피 전체 시총이 한 2,2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11배 후반이에요. 뭐 한 2023년, 24년 돼서 뭐 한 200조, 220조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뭐 한 연 5에서 10 정도는 꾸준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만큼 증시가 오르지 않았다면은 언젠가는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상승 압력을 누적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을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의 코스피 위치가 뭐 되게 부담스럽다거나 뭐 지금 이제 곧 뭐 급락하고 반토막이 날 것 같으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돼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뭐 너무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뭐 과정에서 이번 주에 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가계부채도 1,800조 원 넘었다고 지금 뉴스도 나왔고 또 부동산 과열도 엄청나게 지금 심한 상황이더라고 이제 경고음도 계속 뜨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좀 이런 좀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상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나름 일각에서는 지금 올리면 또 시장을 흔들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타이밍으로 봤을 때. 최근에 브라질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그 신흥국부터 일단은 금리 인상을 이미 시행을 한 곳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테이퍼링을 시행을 했고 그러니까 약간 신흥국으로 갈수록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은 이제 그들의 화폐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한국도 우리의 화폐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의 문제일 거고, 근데 지금 또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를 한다면은 뭐 금리를 조금 올리는 것도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금리를 올렸다라고 했을 때 뭔가 증시 측면에서 어떤 대단히 큰 쇼크가 온다. 하루 정도는 주가가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뭐 펀더멘탈 대비해서 그렇게 PER이 높은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이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글로벌 경제의 실적이 쫓아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장기적인 주가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다면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라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동해가지고 이제 사실 가장 관심 있는 건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빨리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늦출 것이냐인데 계속 빨리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음이 들리다가 최근에는 또 미국이 약간 좀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내부의 사정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한 2013년에 테이퍼링 했을 때 신흥국들이 좀 흔들렸던 긴축 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분석도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미 테이퍼링을 해도 뭐 별로 지나치지 않을 상황에 저희는 접어들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 레벨이 진성 인플레이션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가 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좀 과격하게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신흥국 공급망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선진국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연준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그 신흥국 공급망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의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뺄 수 없는 테이퍼링 혹은 이제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의 아주 확실한 클로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때 이제 그 유동성 축소를 할 텐데 근데 그게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충격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우리는 언제든 테이퍼링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는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자, 하긴 할 건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인 이유는 일단은 미국이랑 영국은 이제 경제활동이 거의 재개가 되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유동성을 확 줄여버렸을 때 그때 신흥국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에서 이제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남미의 광산에서도 이게 채굴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그 현재의 PCE 5%가 5.4%, 물론 5.4가 유지가 되진 않겠지만 만약에 한 4% 정도의 PCE가 앞으로도 내년 이맘때까지도 계속 쭉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내의 경제도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단 아마도 공급망이 재개됐을 때 2% 이상의 인플레는 나오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는 실제 공급망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션을 우리가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게 페드의 판단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키 팩터는 미국 내의 어떤 뭐 실업률이나 뭐 PC 수치나 뭐 백신 보급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흥국의 백신 보급률이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멕시코가 한 14% 정도, 그리고 베트남이 한 2% 정도로 그 완전 접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그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던데, 그래서 이게 좀 유의미하게 한 40%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 2차 접종 완료가 인구의 한 40% 정도 됐을 때 그 경제를 다시 오프닝을 해도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과거처럼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미국, 영국,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에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멕시코, 베트남 2차 접종 40% 요 정도가 트리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익스포넨셜리 그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좀 이제 어차피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되게 한정적이고 그러면은 선진국의 백신 보급이 거의 다 끝난 이후에는 되게 빠르게 신흥국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신 보급 속도가 신흥국의 백신 보급 속도가 뭐 과거 6개월보다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언제든 우리는 테이퍼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페드의 생각일 거고 그러니까 한다라고 미리 메시지는 던져놓고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건이 일단 코로나 재확산 백신 접종이라고 그러면은 그렇다면 좀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신흥국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접종을 끝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사실 인플레이션 지수를 큰 그림에서 예측하는 거는 그냥 그 유가 차트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금까지 CPI가 그리고 PCE가 안 잡히는 거는 당연히 작년 8월이 유가 최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가 YOY로 엄청 뛰어 있는 상황이고 거의 한 70% 정도 그렇죠. WTI 기준으로 뛰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시간만 지나면 현재 유가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때 내년 1월 정도가 되면은 그 유가의 상승폭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PCE가 아마 2% 언저리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차피 지금 PCE가 5.4로 되게 높게 나온 게 첫 번째가 에너지고 두 번째가 중고차 가격인데, 근데 중고차 가격은 이제 반도체 공급망 재개. 뭐 당연히 이게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에너지 가격은 당연히 유가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잭슨 홀 미팅에서도 어떤 좀 대략적인 얘기가 나올지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잭슨 홀 미팅 얘기는 뻔해요. 뭐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다. 우리는 테이퍼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분간은 당분간 아주 빠르게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2008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코로나 때도 그때 중국은 금융위기의 피해를 별로 겪지 않고 넘어갔고 그리고 코로나도 그 피해를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별로 겪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